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에 환장한 신우와 남편에게 질려버려서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지금도 그 둘을 생각하면 우라가 치미는데, 아니 그렇게 둘이 좋아 죽을 정도면 그냥 둘이서 살지. 뭐 한다고 남편은 저한테 결혼을 하자고 한 건지도 모르겠고, 정말이지 또다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네요. 저는 그래도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했어요. 가장 아름다웠던 20대의 남편을 만나 최선을 다해 사랑을 했으니 마무리도 아름다웠으면 했던 거죠. 비록 왕자와 공주님은 아니었어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었달까요. 하지만 세상 일 뭐 하나 제 마음대로 되지 않듯 결혼 생활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남편과 제가 더는 같은 곳을 보고 있지 않았던 데다가 어디서 갑자기 동화로 치면 마녀나 다름없는 신우가 나타나선 말 그대로 분탕질을 해댔으니 남편하고 처음 만난 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였어요. 저는 원래 혼자서 공부를 하다가 도무지 집중도 안 되고 불안해서 학원을 등록했는데 남편은 그때 이미 한 번 떨어지고 2년째 준비하던 학생이었죠. 그리고 그런 저희가 서로 안면을 트고 지내게 된 건 학원 시스템이 여러 명이 같이 모여 공부하는 분위기를 장려했거든요. 솔직히 처음엔 그냥 각자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지. 애들도 아니고 무슨 조를 짜주나 싶었는데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멘탈 관리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서로 의지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준 거였지요. 그런데 한심하게 보이겠지만 결국 젊은 청춘들이 한데 있다 보니 그 안에서도 그 와중에도 좋은 감정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었네요. 그해 시험에 저희는 둘 다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남들은 목숨 걸고 준비하는 시험인데 연애를 해댔으니 결과가 좋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억울하기보다는 쪽팔린 마음이 컸고 처음부터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걸 반대하시던 부모님께선 이참에 때려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결과가 처참하다 보니 1년 더 해보겠다 소리도 못하겠대요. 그런데 운 좋게도 제가 시험 끝나고 3개월 만에 있던 대기업 공채에 합격을 했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2년이나 쏟아부었는데 이제 와서 관둘 수는 없다며 계속해서 시험 준비를 이어나갔고,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편은 정확히 5년 만에 저랑 사귄 지 3년 만에 공무원이 되긴 했어요. 내내 준비하던 7급이 아니라 9급이라서 솔직히 좀 아쉽긴 했지만요. 남편은 발령받고 3달 만에 저한테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미 5년이나 사귀었으니 오히려 굳이 결혼을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른 나이에 연애를 시작했다 보니 비록 끝자락이긴 해도 제 나이는 여전히 20대였고, 하지만 남편은 남들보다 자기가 사회생활이 늦은 만큼 다른 건 더는 늦고 싶지 않다며 하루라도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다더군요. 그래서 서둘러 결혼을 추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남편 쪽, 정확히 말하자면 신우가 저희의 결정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남편 출세길이 열렸는데 뭐가 아쉬워서 저랑 결혼을 하냐, 막말로 널린 게 여자다. 이제 너 좋다고 달라들 여자가 줄을 설 텐데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해가면서 말이죠. 기도 안 차더라고요.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막말로 무슨 사자 직업도 아닌데 출세길이 어쩌고 하는 것도 웃기고, 직업적으로만 보면 남편이 저보다 좀 안정적이었을 뿐 급여는 제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손해를 보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웃겼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신우의 헛소리를 전달한 남편도 문제였는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저에게 뭐 하나 숨기지 않는다는 사실이 바람직하다고 느꼈는데 정말 눈에 뭐가 씌었던 건가 싶기도 해요. 아무튼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남편더러 신우 좀 어떻게 해보라고, 신우의 저 헛소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혼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 다름 아닌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하셔선 따로 만나자시대요. 그리고는 당신들 딸, 그러니까 신우가 남편보다 6살 많은데 어려서부터 동생에 대한 애착이 무척 남달랐다 하시더니 첫째라서 책임감이 강하다, 당신들이 좀 오냐오냐 해줬더니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다. 그래도 애가 속정이 깊어서 결혼하고 가족이 되면 너한테도 금방 잘해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그때는
신우라는 인간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도 시부모님 되실 분들은 다르구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남편도 앞으로 신우랑 제 사이에 크던 작던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제 편을 들겠다며 자기가 다 미안하다 하니. 그래서 참고 결혼했어요. 까놓고 제가 신우랑 살부비며 살 것도 아닌데 그까짓 거 무시해버리자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식을 올리고 한 몇 달 동안 제가 몸소 신우와 시부모님을 겪어보니 한마디로 집안의 대소사가 전부 다 신우 손에서 결정이 되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경제력이 없으시다 보니 신우의 벌이에 의존하고 계셨고, 그러니 신우의 말이라면 신우가 성질이라도 한 번 내면 시부모님도 더는 어쩌지 못하시는 게 눈에 보였죠. 게다가 저희 어머님은 원래 사람이 좀 조용하시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둥글게 넘어가시는 편이세요. 아니, 이건 제가 좋게 표현한 거고 실은 당신 의견을 잘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유부단하십니다. 그리고 신우는 이런 어머님의 성격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답답해 죽겠다 해대면서 매번 자기가 나서서 시어머니 역할을 대신하려 들더라니까요. 사실 결혼 전 상견례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시부모님 말씀을 끊어가며 나대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그때는 그냥 사람이 드세서 저러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애시당초 신우가 자기 부모님을, 그러니까 시부모님을 엄청 무시하고 있던 거였죠. 한편 제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국에서 호텔리어를 하던 제 동생이 한국에 돌아왔어요. 친정아버지께서 같이 사업을 해보자며 동생을 불러들이신 거였죠. 참고로 저한테도 권하시긴 했는데 전 사업 쪽엔 영 관심이 없어서 진작에 거절한 상황이었습니다. 큰 조직과 체계 안에서 주어진 일을 하는 게 솔직히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제가 이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고 오히려 남편과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 줄 알았으니 사업까지 잘해낼 자신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란 게 말 그대로 대박이 났어요. 초기 자본금 6억.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 사업이었지만 전액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친정아버지께선 저도 많이 챙겨주셨어요. 특히나 제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던 비사의 외제차를 사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그 차를 받은 게 화근이었을까요? 그 무렵부터 남편이 자기도 공무원 때려치고 저희 아버지 밑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싶다 뭐 그런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요. 표정이 왜 그래? 사무실에서 무슨 일 있었어? 똑같지 뭐. 맨날 싫은 소리나 듣고 내가 그 쥐꼬리만한 돈 벌자고 이렇게 수모를 겪으며 살아야 하는 건가 싶어. 이러려고 5년씩이나 갖다 바쳤나 싶고 아버님이랑 처남은 사장님 소리 들어가면서 일하니 적어도 무시는 안 당할 거 아냐. 서운하다 서운해. 사람마다 하는 일마다 받는 스트레스의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아버지도 경수도 다 나름의 고충이 있어. 그러니까 자꾸 비교는 하지 마. 그래도 사장으로 받는 고충이랑 내가 받는 고충이라 같겠냐? 하여튼 자기 일 아니라고 말은. 기껏 걱정해서 한 말인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지금 하는 일 때려치고 사업하고 싶다니까? 그러지 말고 장인어른한테 다시 한번 얘기 좀 해봐. 아니 사위도 자식이라며 근데 왜 처남만 데리고 사업을 하시는 거야? 막말로 이거 진짜 차별하냐? 진짜 서운하다니까. 그걸 나한테 따져도 소용없어.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셨을 땐 다 아버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신 거니까. 진짜 너도 장인어른도 그러는 거 아냐? 아니면 혹시 돈 좀 해달라고 하면 어때?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사업을 하고 싶으면 당신이랑 나랑 일단 돈을 모아서 그리고 이후에 하든 말든 해야지. 왜 당신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돈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래? 절대 안 돼. 매번 남편이 때려치고 사업이나 할까 어쩔까 해댈 때 저는 솔직히 그저 푸념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누구나 가슴속에 사표 한 장 품고 다닌다는 말처럼 그냥 하는 소린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자꾸 저더러 너도 자식인데 왜 처남만 해주시냐 하더니 급기야는 대놓고 친정에서 자본 좀 끌어와라 하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으면 싫다고 했으면 그런 줄 알면 되지. 그걸 신우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옳게 우리 얘기 좀 하지?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장훈이가 옳게한데 서운해하더라. 일 관두고 뭐 다른 것 좀 해보고 싶은데 협조를 안 해준다며. 협조를 안 해준다기보다 형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직장 들어가려고 그 사람이 애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저러는지 모르겠거든요. 마누라는 떡하니 외제차 끌고 다니는데
지는 똥차 끌고 다니고 그러니 걔가 기분이 좋겠어. 거기다 올케 아버지고 동생이고 사업해서 돈을 쓸어 담는다며? 장훈이도 보고 듣는 게 있으니 그렇지. 아니 왜 안 껴주신다는 거래? 안 껴주실 거면 막말로 좀 도와주시던가. 막말로 장훈이가 사업해서 올케네 식구들처럼 대박치면 올케는 이러나 저러나 손해볼 거 없이 좋잖아? 사업이라는 게 한두 푼 드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친정이랑 돈 문제로 엮이는 거 싫어요. 결혼할 때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거든요. 올케는 왜 자기 자신만 생각해? 너무 이기적이다. 식구들이 원래 다 그렇게 이기적인가 봐? 그러니까 사위고 매형이고 남편인 우리 장훈이가 저렇게 서운해하는데도 누구 하나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없지. 말 좀 가려가며 하세요. 막말로 그렇게 안쓰러우면 형님이 뭐라도 하나 차려주시면 되겠네요. 진짜 마누라가 돼서는 내조냐고 하는 건 쥐뿔도 없고 내가 그때 어떻게든 니들 둘이 결혼 못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때도 저는 신우의 그런 폭언이 솔직히 처음도 아니었고 그래서 아주 남매가 쌍으로 난리구나.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평소에 그렇듯이 이러다 말겠지 했던 거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신우가 저 몰래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연락을 드렸더라고요. 평소 제 행실 때문에 저희 부부가 이혼위기에 놓였다면서 거기에 관해 어른들끼리 이야기를 좀 나누자면서요. 그리고 저희 친정아버지는 그때만 하더라도 신우가 단순히 시부모님 대신 약속을 잡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셨지 신우가 자리에 직접 나올 줄은 상상도 못 하셨답니다. 요새 잘 나가신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오늘 보니 틀린 말은 아니네요.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릴게요. 사위도 자식이라는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사위도 자식 맞지요. 하지만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드님하고 하시는 사업이 공이고 사위는 살아서 못 껴준다니 지나가던 걔도 들으면 웃겠네요.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신다니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아들은 아들이기 이전에 사업 파트너로 필요한 역량이 갖춰져 있는 인재입니다. 하지만 사위는 뭘 할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 사위는 일머리는 어떨지 몰라도 사업을 할 제목은 못 됩니다. 그리고 어째서 사돈 아가씨가 나왔습니까? 나랑 만나는 걸 부모님도 아세요? 부모님 뜻이 제 뜻이고 제 뜻이 부모님 뜻이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무튼 말이 영 통하질 않는 게 올케가 누굴 닮아 저러는지 잘 알겠네요. 그렇게 딸 결혼 생활에 소금을 치셔야겠다니 유감입니다. 아무튼 올케가 이혼녀가 되기라도 하면 사돈어른 때문인 줄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났으니 하는 말인데 다른 남자들 같으면 5년 동안 만났다는 이유로 결혼 안 해요. 근데 제 동생이요? 애가 워낙 순하고 착하니 그렇게 책임지려고 안 해도 된다. 그 여자애도 즐길 대로 다 즐겼다 말을 해줘도 자기 아니면 안 되는 여자라면서 그렇게 올케랑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올케가 해온 게 뭐가 있어요? 아무튼 다들 왜 이렇게 양심이 없는지 몰라.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신우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쿵소리가 났고 거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께선 사업을 시작하신 이후로 누구를 만나든 그 대화 내용을 저장하셨는데 신우와의 대화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아버지가 신우와 만나던 당시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해 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전화로 한다는 말이 어디 병원으로 오라며 지금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그리고는 온갖 짜증을 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아버지가 신우와 만나고 있다는 건 상상조차 못했기에 앞뒤 다 잘라먹은 신우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하지만 이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 아버지가 병원이라니 바로 어머니와 남편에게 소식을 알리면서 저 또한 불이 나게 회사를 나섰죠. 그리고 이후로 알게 된 건 앞서 언급한 두 사람의 대화 내용과 아버지가 쓰러진 후의 일이었습니다. 신우가 폭언을 퍼부어대자 저희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그만 쓰러지셨고 그 쓰러지신 아버지를 신우는 일으켜 세워드리기는커녕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생쇼를 하냐며 코웃음을 치더랍니다. 그리고는 흔들어 깨우려는 걸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며 서로 119를 불러라, 물을 가져와라.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응급실로 이송이 되셨던 거죠. 그리고 그땐 그나마 어쨌든 신우가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니 같이 구급차에 오르게 된 거였고요. 신우는 병원에 도착한 저를 보더니 자긴 가보겠다며 저희 아버지 때문에 자기 일정이 다 꼬였네 어쩌네. 끝까지 미안하단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신우가 저희 아버지를 혼자 병원에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으려 했어요.
오히려 혼자 계실 때 쓰러지신 게 아니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그렇게 생각하며 차라리 고맙다 생각하기로 했었죠. 한편 아버지는 다행히 경미한 뇌졸중이란 판정을 받으시고 집으로 퇴원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장은 입원까지는 필요치 않고 약만 잘 드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라 하대요. 그리고 1,400만 원이란 제법 큰 액수의 보험금도 받았네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대신 제가 일을 좀 보느라고 몇 가지 서류를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서류를 남편이 보게 된 거죠. 장인어른 별로 편찮으시지도 않았는데 보험금을 탔어? 땡 잡으셨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별로 편찮지도 않으셨다니. 그래도 119까지 타고 병원에 가셔야 했다고. 정말 자기 말할 때 생각 좀 하고 말해. 넌 뭘 또 그렇게 예민을 떠냐? 야, 그건 그렇고 우리 누나한테도 성의 표시는 해야 하는 거 아냐? 성의 표시? 무슨 성의 표시? 병원에 같이 가준 일에 대해서라면 계좌로 20만 원 보내드렸어. 20만 원? 장난하냐? 장인어른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한테? 너는 근데 생명의 은인한테 꼴랑 20만 원을 보내냐? 야, 대단하다 대단해. 생명의 은인이라니 솔직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막말로 형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쓰러지신 건 아니고?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형님도 제발 적당히 나서시라 그래. 형님이랑 우리 아버지랑 같이 마주 앉아서 자식의 길을 나눌 그게 되니? 막말로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멀쩡히 살아계신데. 우리 부모님이 괜찮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상관 있지. 형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맘먹으려 들잖아.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야, 됐다 됐어. 내가 너랑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 하지만 이후로도 남편의 억지는 계속되었고 저는 도무지 그런 남편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남편이 저와 상의도 없이 사표를 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땐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아니 10대쯤 맞은 느낌이었죠. 이후로 남편은 내가 이제 백수까지 되었는데 너 나를 그냥 두고만 볼 거냐? 네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보라는 식으로 말 그대로 똥배짱을 부려대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당연히 저는 친정아버지께 그 어떤 말씀도 드리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친정아버지가 정 안 되면 회사에 나오라고 해야지 어쩌겠냐 하시는데 그런 말은 절대 꺼내지도 마시라고 제가 말렸네요. 너무 괘씸했거든요. 아니 막말로 사업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다못해 사업계획서라도 작성을 해서 자기 생각을 좀 납득시키려고 한다거나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남편은 그저 자기가 제 남편이니 저희 부모님이 당연히 자기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아주 뻔뻔한 태도를 고수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우는 이후로도 말끝마다 누구 덕분에 죽다 살아났는데 고마운 줄도 모른다며 자기가 저희 친정아버지를 열받게 한 이야기는 쏙 빼놓고 친척분들에게 전화 저희 부모님을 완전히 안면몰수 파렴치 안으로 몰고 갔으니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이란 마음으로 남편에게 형님 정말 너무하신다. 좀 전에는 얼굴도 가물가물한 고모님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뭘 하시는 줄 알아? 나더러 그렇게 살지 말래. 형님이 도대체 뭐라고 하셨길래 세상에 결혼식 때 딱 한 번 뵌 고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 당신이 형님한테 제발 좀 그만하라고 말 좀 해. 내가 왜 누나가 누나 입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막냐? 언론의 자유라고 들어본 적 없냐?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진짜 형님도 당신도 말도 안 되는 억지 좀 제발 그만 써. 남매 아니랄까봐. 그러니까 나는 남매라서 우리 누나 동생이라서 누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싫으니까 욕먹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누나한테 죄송합니다 하고 줄 건 주고 네가 잘하면 되겠네. 정말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당신은 나랑 형님 사이에서 형님 편이다 이거네? 아무렴 당연하지. 우리 누나는 이러나 저러나 나를 위해선 뭐든지 할 사람이지만 너야말로 나랑 장인어른 사이에서 장인어른 입장만 생각하잖아. 그래 그럼 우리 결론 났네. 당신은 형님이 중요하고 나는 당신 말대로 우리 아버지가 중요하니 못하러 같이 살아? 막대 먹고 날강도 같은 당신 누나도 당신도 지긋지긋했는데 이제 다 끝이야. 그런데 어이없게도 막상 제가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니 신우가 그때부터 그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부부의 인연이라는 게 보통 인연이 아닌 건데 이혼이라니 말도 안 된다면서 저더러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봐야지 그렇게 포기하면 쓰냐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다 형님 덕분 아니냐? 이렇게 되길 바라신 거 아니냐니까. 자기는 그저 윗사람으로 몇 마디 한 것뿐이지 누구보다 저희의 행복을 바란다나 어쩐다나. 그리고 신우가 그렇게 태도를 달리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신우더러 저랑 갈라서는 대로 신우네 집에 들어가 살아야겠다고 했던 거죠. 신우는 자기가 벌려놓은 상황이 있으니 대놓고 안 된다고도 못하고, 그러니까 왜 괜히 동생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 이 사단을 만든 건지. 하지만 저로서는 신우 덕분에 남편의 민낯과 그 음흉한 속내까지 전부 다 알아차리게 되었으니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엔 집에 가는 길에 커피나 한 잔 사 먹으라고 10,000원 쥐어줬네요. 울그락불그락하는 신우의 표정을 여러분들도 보셨어야 하는데. 아무튼 결국 저랑 남편은 이혼했고 남편은 신우와 같이 살기 시작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물보다 진한 피로 맺어진 지 누나랑 같이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오손도손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괜히 저 말고 또 다른 불쌍한 여자 팔짝 꼬아놓지 말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나 싶은데, 혹시 주변에 자기 건 자기 거, 남의 것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참지 말고 꼭 확실히 선을 그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확실히 말해도 못 알아들은 척 고집부리는 인간들이 많은 게 함정이긴 한데, 괜히 애매한 모습을 보였다간 휘둘리기 쉽상이겠다는 걸 제가 이번에 뼈저리게 배웠거든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요새 날씨가 따뜻했다 눈왔다.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네요. 이럴수록 감기 조심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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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가을 이혼녀가 되어버린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소름 끼치는 남편과 더는 한 이불을 덮고 살 자신이 없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듯 이혼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니까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도 너무 없었던 탓이겠지만 남편과 저는 일적으로 처음 알게 되었어요. 일단 제 직업은 방송국 PD로 제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남사스럽지만 나름대로 잘 나가는 편입니다. 반면 남편은 작은 광고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유명세 같은 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처음 현장에서 마주쳤을 때는 솔직히 말 한마디 섞을 이유가 없기도 했는데 그 이유가 한 공간에 있었다 뿐이지 아예 업무 자체가 달랐거든요. 하지만 어쩌다 보니 또 한 번 같이 일할 기회가 생겼고, 그때는 남편이 먼저 와서 아는 체를 하대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받는 인사도 저에겐 특별한 일은 아니었어요. 방송국에선 제가 나름대로 알려진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는 상대를 몰라도 상대 쪽에선 저를 아는 경우가 자주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나름대로 반갑다고 아는 체를 하는 남편이 스치듯 제 기억 속에서 떠올랐고, 그래서 저도 그때 그분이시냐 하곤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땐 그 인사로 남편과 제가 그토록 가까워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몇 번의 가벼운 대화가 오갔던 어느 날, 남편은 자기도 언젠가 저처럼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다며 저더러 자기한테 조언 같은 걸 좀 해줄 수 없겠냐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남편 같은 사람이 처음이 아니었고, 솔직히 매번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주기도 보통 일은 아니었지요. 그래서 처음엔 최대한 돌려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제가 자기를 무시했다거나 그런 쓸데없는 오해는 사고 싶지 않았으니 무척 조심스러웠고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남편은 조금도 포기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를 귀찮게 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남편의 당돌한 모습에 저도 뭐랄까, 한마디로 호기심이 생겼죠. 잊고 지내던 제 열정을 남편에게서 발견한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 그래서 결국 2달 만에 사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고요. 시작까지 시간이 좀 걸렸을 뿐 저희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매사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의 적극적인 태도가 나이를 떠나 배울 만한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참고로 남편은 저보다 3살이 어렸지만 연애할 때만 하더라도 나이와 상관없이 참으로 어른스럽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하게 만들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결혼하자며 프로포즈를 해왔을 때도 제가 믿고 존경할 수 있는 남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죠. 그래서 큰 고민 없이 하겠다 했고요. 그런데 솔직히 시댁에서 반대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홀어머니와 단둘이 산다는 점, 그리고 당신들 아들보다 나이가 많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대놓고 심지어 저를 문전박대하셨죠. 전 솔직히 홀어머니와 둘이 사는 게 왜 제 흠인 거며 제 나이 또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홀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재혼이라도 하셨어야 한다는 건지. 그리고 나이 차이도 남자가 몇 살이고 많은 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인데 제가 겨우 3살 많다는 이유로 양심이 있네 없네 소리까지 들어야 한다는 게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모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헤어지자 했습니다.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지 않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자기는 저 없이는 안 된다며 자기는 뭐 이 세상에 미련 없다. 솔직히 돌이켜 생각해보면 웃기지도 않는 소리인데 가볍게 무시해버렸으면 될 것을 매정하게 뿌리치질 못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는데 그 말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그래서 결국 시댁과 반년 정도 부딪힌 끝에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모아둔 돈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댁에서는 반대하는 결혼을 강행하는 저희한테는 한 푼도 보태줄 수 없다시대요. 그래서 결국 남편은 3천만 원을 가지고 온 게 전부였지요. 반면에 저는 제가 모아둔 돈도 넉넉했고 어머니가 해주신 재산도 꽤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월세를 받는 상가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 어리석게도 이런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시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일방적으로 해가는 결혼이었는데도 아무런 불만을 갖지 않았죠. 제가 원래 어디 가서 계산 못한다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닌데 그땐 눈에 뭐가 씌이기라도 했던 건지 참으로 어리석었네요. 한편 나름대로의 난관을 극복하고 꾸리게 된 가정이었기에 앞에는 오로지 꽃길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연애할 때 큰 소리 난 일이 없었으니 결혼 생활도 비슷할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건 순전히 제 착각이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남편이 제 이름을 팔고 다녀서 저를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본인인 저마저도 금시초문인 이야기를 흘리고 다녀서 이따금씩 저를 좀 아는 사람들은 너가 정말 그런 말을 했냐며 확인을 해오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느꼈던 그 곤혹스러움이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네요. 도대체 왜 그래? 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하고 다니는 거야? 사람이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이렇게 화를 낼 건 또 뭐야?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잖아. 그리고 이 바닥에서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야, 너 지금 내가 너보다 어리다고 가르치는 거야? 넌 내가 잘 되는 게 싫지? 네 그늘 아래 두려고 그러는 거지? 진짜 짜증난다. 연애할 땐 매사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라서 이런 식으로 다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이지 나중엔 말 몇 마디만 나눠도 열이 뻗칠 만큼 화가 날 지경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자격지심이라도 있었던 건지 차라리 솔직하게 나 이런저런 일로 힘들다 하고 도움을 구했다면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남편을 도왔을 겁니다. 아무튼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하루가 다르게 지쳐갔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틀어진 부부 사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남편의 가족들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비록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들어본 적은 없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잘하면 그 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친정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랐던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마음이 다 저희 어머니나 저 같지가 않더라고요. 결혼한 지 만으로 2년차가 되던 무렵부터 친정어머니 건강이 조금씩 나빠져가는 듯 했어요. 반면에 저는 일거리가 넘쳐나서 일주일 내내 쉬는 날 하루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2~3차례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저도 남편이 바빴을 때
제가 남편을 대신해 시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다닌 적도 있었고, 심지어 아버님이 수술을 하셨을 때는 꼬박 이틀을 곁에서 지샌 적도 있었으니 우리 부부 사이가 좋고 나쁜 걸 떠나 그 정도 부탁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정말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내가 왜? 당신 어머니잖아. 요새 여자들은 효도는 셀프로 하는 거 좋아한다던데. 넌 왜 그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그동안 시부모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러라고 시켰냐? 너 좋아서 한 걸 가지고 왜 나한테 그래?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 말 한마디에 오만 정이 다 떨어졌죠. 그래서 딱 그때부터 저도 시댁에 해드리던 모든 지원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경제적인 지원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부부 사이의 생활비도 그 무렵부터 칼같이 계산하기 시작했네요. 더는 남편에게 10원짜리 하나 쓰기도 아까울 만큼 남편이 미웠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무의미한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하나, 차라리 지금이라도 헤어지자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던 무렵 친정어머니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 말로는 신경성으로 달리 손 써볼 방법도 마땅치 않고 이런 식이라면 어머니가 1년이나 버티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말 그대로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죠. 저도 어머니도 몇 날 며칠 서로 말 한마디 쉽게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 이혼이니 뭐 그런 건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남편도 남편대로 그때만큼은 저나 어머니에게 나름대로 신경을 쓰려고 하는 게 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미리 말해두지만 이건 다 생쇼에 불과했네요.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가던 어느 날 저는 친정어머니의 담당이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얼마 전부터 한국에 수입이 되기 시작한 신약이 있는데 그게 저희 어머니한테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보험이 안 된답니다. 한 번 투약하는데 700만 원 가까이 들고 2주에 한 번씩 10번은 투약하셔야 될 거라면서. 하지만 저는 고민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해보겠다 했어요. 막말로 앉아서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계시게 하느니 뭐라도 해보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리고 정말 돈이 없다면 모를까. 아니 없다고 해도 어떻게든 해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이 이야기를 듣더니 아니, 너 생각을 하고 말하는 거야? 한 번에 700씩 10번이면 7천이야. 7천이면 웬만한 중형차는 사고도 남는 큰돈이라고. 지금 너는 우리 엄마랑 중형차를 비교하는 거야? 제정신이니?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근데 효과 없으면 환불은 해준대? 진짜 한심해서 말도 안 나오네. 너야말로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뭐 쇼핑하는 거야? 거봐, 환불도 안 해준다는 거잖아. 그거 다 상술이야. 7천이라니 생각할수록 욕 나오네. 너는 가족이 장모님뿐이야. 내 생각은 안 해. 미래에 태어날 우리 아이한테는 뭐 어쩔 건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당신한테 돈 달라고 안 할 거고 내 능력으로 해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당신하고 알고 지낸 시간보다 내가 엄마 딸로 지낸 시간이 훨씬 길고 의미 있거든? 그러니까 서운한 애 어쩌네 그런 소리도 할 거 없어.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나 돼? 결국 제 고집대로 신약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초반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말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이자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남편은 자기가 뭘 했냐며 의기양양해하는 꼴이라니. 한마디로 정말 재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편찮으신 어머니께선 당신까지 떠나고 나면 제 옆에는 남편 하나 남는다 생각하셨는지 계속해서 저더러 남편에게 잘해주라 하시고 저희 남편한테도 번번이 당신이 미안하다 하셨는데 다시 그때를 떠올리니 가슴에 돌 하나 걸린 듯 속이 불편하고 답답해지네요. 아무튼 정말 하루하루가 암담했지요. 하지만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딱 절반쯤 지났을 무렵부터 놀라울 정도로 어머니의 증세가 호전되어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투약으로부터 2달이 지난 뒤 저희는 담당이로부터 6개월 뒤에 다시 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추이를 지켜보자는 이야기였죠. 어머니도 저도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병원을 나서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튿날 저는 어머니랑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병원 생활을 무척이나 답답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그리고 그러는 동안 남편은 말이라도 한마디 가령 잘 쉬고 오라던가? 네,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뭐 별 기대도 없었지만요. 한편 꿈같은 여행을 끝내고 어머니를 댁으로 모셔다 드리고 집에 왔어요. 원래는 어머니더러 당분간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시자 했지만 어머니가 사위 불편하게 하기 싫으시다며 거절을 하셨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짐 정리도 하고 어질러진 집도 치우고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거칠게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면서 저더러 한다는 소리가 너랑 니네 엄마 때문에 다 망했다. 다 꼬였어. 꼬였다고. 내 인생 책임져. 갈 사람이 때가 되면 가야지. 진짜 짜증난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갈 사람이라니? 너 지금 우리 엄마가 갈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럼 죽을 날 받아놨으면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가야지. 그걸 왜 마음대로 연장을 시키냐고. 모녀가 똑같이 이기적이야. 지들밖에 몰라. 정말이지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저 인간이 저러다 나한테도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간단한 짐만 챙겨서 술 취한 남편이 잠이 든 틈을 타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어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원래는 어머니를 걱정시키긴 싫어서 호텔로 가려고 했는데 그러다 남편이 혼자 계신 어머니한테도 찾아가 패악질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그럴 수도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방금 헤어진 딸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돌아왔으니 몹시 놀라신 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께 저는 그간의 제 결혼 생활부터 시작해서 아무래도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다더는 같이 못 살겠다는 이야기까지 전부 털어놓았죠. 자꾸만 당신 탓을 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가슴이 더 답답해졌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결국 제 편은 어머니 한 사람뿐이더라고요. 이튿날부터 저는 변호사를 만나고 이혼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황당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일단 결혼 당시 남편이 모아둔 돈이 없다고 했지만 실은 남편 명의로 작은 오피스텔이 하나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오피스텔을 월세로 주면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돈을 시부모님께 드리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회사에다가 공공연히 자기는 금방 관둘 거라고 그러고 다녔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 재산이 유일한 핏줄인 저한테 오게 될 거고 그러면 저한테 얘기해서 뭐 광고회사를 하나 차릴까 싶다며. 물론 저는 금시초문 생각조차 해본 적 없던 이야기였어요. 또다시 남편이란 작자에게 소름이 끼치더라니까요. 한편 변호사는 이 모든 게 저에게 유리한 정보라고 했지만 기쁘지만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웬일로 집에 다 들어왔냐? 당신 보고 싶어서 온 거 아니니까 관심 꺼.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 집은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 있나 싶더라. 그러니까 오늘부로 당신이 방 빼. 참나, 그게 말이 되냐? 남편을 내쫓는다니 말도 안 된다. 그럼 말이 되고 말고. 너 이제 내 남편 아니야. 나 너랑 이혼할 거거든. 이혼 같은 소리 하네. 나 이혼 못해. 너 때문에 나 개털됐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아, 신우한테 오피스텔 넘겨줘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경거망동을 했어. 그리고 진짜 입에 담기도 싫지만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내 거지 네 거야? 정말이지 더는 한마디도 너랑 말 섞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안 그러면 내일은 사람 불러서 끌어낼 거니까. 이혼이 뭐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냐? 내가 나간다 나가. 나야말로 너한테 질릴 대로 질렸어. 여자가 돼서는 독해 빠져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무능한 너보단 내가 낫지. 남편은 저에게 온갖 쌍욕을 퍼부으며 집을 나갔어요. 남편이 완전히 제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참았던 숨이 터지듯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후로 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며 몇 달의 공방 끝에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기간이 짧아 위자료랄 건 없었지만 적어도 뭐 하나도 빼앗기지 않았으니 참으로 다행이다 싶었죠. 그리고 들려온 남편의 소식은 아주 재미났습니다. 일단 남편은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앞으로 1년 정도 사신다 소리가 나왔을 무렵 시집 간다는 신우한테 기분이랍시고 자기 오피스텔을 줘버렸던 거였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희 어머니만 돌아가시면 재산 꽤나 생긴다 생각하곤 아까운 줄 모르고 말 그대로 헛짓거리를 했던 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랑 이혼을 하게 되면서 신우한테 그걸 돌려달라고 했나 본데 그 핏줄이 어디 가나요? 신우가 뭔 소리냐며
내가 그걸 왜 돌려주냐고. 그래서 아주 집안이 난리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이토록 상세히 알게 된 건 시부모님이 저 때문에 남매가 아주 등을 찌고 살게 되었다며 책임을 지라고 저한테 따지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분 능력으로 하나 더 사주시라고. 아,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해주시냐고 쏘아붙였네요. 그 와중에 싸가지니 뭐니 그런 것까진 생각도 안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뜩이나 제가 이혼하게 된 전후 사정을 아는 친구가 남편 회사의 대표와 지인이기도 했고, 친구는 저하고 상의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 남편이 너무너무 꼴보기가 싫더랍니다. 그래서 그 대표에게 저희 남편이 사업이니 뭐니 헛물을 키고 다닌다며 이러다 이 회사 기밀도 빼가는 건 아니냐고 바람을 좀 넣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러자 대표도 그렇지 않아도 그 직원 때문에 다른 직원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면서 결국 해고시켰답니다. 팀워크도 부족하고 불성실하고 뭐 아주 틀린 말도 아니었으니 남편도 제대로 한마디 반박도 못해보고 쫓겨나듯 나왔나 봐요. 저더러 네가 꾸민 짓이냐 그러고는 연락이 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때라서 이 인간이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나니 정말 웃겨서 한참을 웃었다니까요. 아무리 돈 앞에 장사 없다지만 그래도 한때는 정말 저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눈물 콧물까지 짜대던 인간이었는데 이런 걸 보면 사랑이란 게 참으로 간사한가 싶기도 하고 그저 제가 옥석을 가려내지 못해서 이런 일을 겪은 건지 정말 사랑이란 건 믿기 어려운 것인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네요. 부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의지하고 소중히 아껴줄 상대를 만난다는 거 저 한 번만 더 기대하고 기다려봐도 될까요? 따뜻해지는 이 계절처럼 제 마음에도 훈풍이 불어오길 기다려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